샵3 저희 회사를 소개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기업 정보를 분석하고 기업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지원서를 쓸지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런 요소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괜히 겁먹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조상 경제 구조상 여러분들은 완전 취업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예요. 기업 산업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 있고 여러분들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은 점점점 유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취업 시장에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산업이 형성돼 있어요. 학원도 그렇고 그런 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같이 이걸 하시고 나면 경력 있는 신입도 되고 세 분야 전문가로 어딘가로 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한테 충격이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취업했어? 라고 하는 그 충격이 되는 포인트. 사실 해놓고 보면 별 내용은 없는데 그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모 대학에 다른 대학에 계신 분이 이 학생들 추천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AI 클라우드 연계 플랫폼, 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발자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공고가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멀리 하시면 돼요. 이것만 멀리 하셔도 여러분들 인생에 한 1, 2년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여러분들 그 고용지원사업에 등록하면 나오는 취창패 이런 것들 최대 81만 원, 월 최대 60만 원 돈을 준답니다. 훈련 장려금. 예. 월급 받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 프로그램 특히 4학년, 3학년들, 휴학생들 특히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밑에 작게 있어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교육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 3호선 지하철역 좋습니다. 근데 교육 기간을 보세요. 기간을 합격자 발표, 면접 직후 개별 통보라는 건 합격자가 지원하면 합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지원하면 합격하죠? 예, 어차피 교육 환경이나 시설은 있고 학생이 오냐 마냐에 따라서 재정 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합격을 합니다. 교육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24년 8월 19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8월 달부터 내년 8, 9, 10, 11, 12, 1, 2, 1월 달 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제가 그 개별적으로 취업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가 미술 시간에 미술도 배웠고요. 체육 시간에 체육도 배웠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다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뭐, 띰틀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올림픽 나갈 생각 안 하죠? 내가 띰틀 뛰기 체육 시간에 했다 그래서 올림픽 도마 선수로 나가겠다. 안 하죠? 미술 시간에 미술 배웠다 그래서 내 그림 팔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에이, 그건 그냥 기본만 배웠죠. 내 전공이 아니니까. 미술 전공한 분이 그 작품전을 하시죠. 그리고 체육 전공하신 분이 올림픽에 나가시죠. AI 클라우드 데이터 연계 플랫폼에서 교육을 배웠어요. 내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저걸 6개월 배웠어요. 상대방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저거 취직 잘 되니까 저거 배우면 되지 않겠나요? 대학 4년을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졸업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공학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나는 내 전공이 있고 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여기 같이 있으니까 놓고 보면 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이에요. 그런데 내가 AI 클라우드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교육 과정을 이수했어요. 이때는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학생이 클라우드나 AI 이런 플랫폼을 쓸 줄도 안 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돼요. 플러스 알파가. 내가 컴퓨터 정보공학, 통신공학을 졸업을 했는데 프로그램 능력에다가 최신 트렌드 기술도 안 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를 졸업했는데 AI 클라우드로 가겠어요. 라고 내 전공을 버려버리면 그 순간부터 학원 졸업생이 돼요. 학원생입니다. 학원 출신인데요. 그냥 미술만 배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시간에 미술 배웠는데 작품전 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학원 6개월 다니고 연봉 4천만 원, 4,500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8월 달부터 2학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휴학하겠다 그래요. 휴학하고 이게 교육 받으러 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졸업 유예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서운 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분들은 학교에 있어요. 4년 동안 등록금 비싼 등록금 내고 내 졸업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는 졸업장을 받았던 그 학교하고 마지막 6개월을 척지는 겁니다. 이제 난 이 사람들 몰라. 내가 3년 반을 투자를 했고 3년 반을 투자를 했고 내 인생에 영원히 따라다닐 꼬리표 연세대학교 출신이란 이 졸업장을 싹그리 무시하고 나는 이제 학원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 피해가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 교육조차도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그 이력서 등록을 지금 하셨어요. 이력서 등록도 했고, 자기소개서 등록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라고 해서 일부 조금씩들 하셨을 거예요. 하셨으면, 포지션 제한받기 설정을 지금 안 하신 경우도 있고, 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학기 중에는 안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 거라 제가 안 오게 해놨는데, 웬만하면 이제 적극 구직으로 바꿔놓으셔도 됩니다. 요거 잘 해놓으세요. 요거 안 해놓으면 연락이 안 옵니다. 기업에서 요청이 안 오기 때문에 적극 구직 중이에요라고 하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구직 그 구인 기업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구인 기업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구인 공고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구인 나도 사람을 뽑겠어요라고 하면 이제 사람인에 등록돼 있는 이력서를 검색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오픈될 때 어떻게 될 거냐가 되는데 실제 보면 구인하러 들어와서 채용 공고 없이 직접 구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가 구인 공고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 귀찮아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이것보다는 좀 발품을 풀더라도 팔더라도 내가 가서 이제 찾아보고 사람을 뽑고 싶죠. 그런 분들이 이제 구직 제안을 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조금 포지션이 있어요. 지금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마지막이 이거였나 보네요. 제가 직장 생활하던 마지막 채용 공고 옵션은 자동 제어 분야의 경기도에 8천에서 9천만 원 달라 그랬네요. 오, 이게 제가 언제 올렸냐면 10년 전이죠. 제가 학교 온 게 10년이니까 11년 차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올렸나 보네요. 이 상태에서 저는 제한받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람이네 이력서만 등록하셔도 요 제한하면 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자기소개서는 검토받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하고 1대1로 그 전화나 아니면 줌으로 회의한 다음에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뭐 희망 근무 조건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뭐 기업 규모나 출퇴근 소요 시간 이런 거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포지션 제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포지션 제한을. 근데 제가 경기 전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대부분 집이 수도권이죠.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면 서울 수도권 인근이다 그러면 경기 전체라고 하면 너무 넓어요. 경기 전체라고 하면. 저는 이 보통 이렇게 놓은 게 제가 집이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에서 그 이동 가능한 구간을 잡는데 내가 자차가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직 자차가 없다 그러면 자차 있는 경우는 차로 이동하면 되지만 복리후생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숙사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기숙사 부분을. 제가 이력서 들어가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옵션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제 걸로 제가 이력서가 안 맞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제 걸 갖고 와볼게요. 지원할 만한 공고 뭐 이런 식으로 받은 제안 현황, 지원 현황 그 다음에
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예, 이 부분에서 포지션 제한 받기라고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력서 관리에서 빼줘야 됩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제가 지금 이력서를 등록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올 거라서 이게 지금 예, 이것들은 헤드헌터에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니라 모든 기업 헤드헌터가 선택이 돼 있었어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헤드헌터들을 다른 말로 서치팜이라 그래요. 서치팜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 사람인에서 활동하는 헤드헌터들이 있어요. 사람인에서 활동하는 헤드헌터들이 있고 여러분들 이력서를 달라 그래요. 헤드헌터 누군데? 라고 하면 있어 보이죠. 헤드헌터가 나한테 제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관심 있나 보네.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가고 싶냐라고 하고 이력서 양식을 보내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력서는 상당한 비용을 내야 자기가 받아갈 수 있어요. 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헤드헌터들이 지금까지 신입이잖아요. 신입. 사회초년생한테 헤드헌터가 이력서를 받아가는 건 여러분들 지금은 신입이지만 한 5년 지나면 5년차 경력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친구 이 업종은 괜찮은 업종이고 이 정도 커리어면 취업이 잘 되겠다는 친구들은 헤드헌터들이 꼭 무슨 추천해 줄 것처럼 이력서를 받아가요. 이력서를 받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축적했다가 한 5년쯤 지나다 써먹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취직도 했을 거고 경력도 있을 거니까. 그런 용도로 갖고 가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헤드헌터 혹시나 연락이 오는데 지금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드헌터 연락을 받는데 좋은 포지션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라고 하고 연락이 옵니다. 헤드헌터들이 또는 헤드헌터 누굽니다라고 올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정보 수집용이에요. 개인정보 수집용.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리후생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격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꼭 체크해 놓으세요. 기숙사 있고 없고 따라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내가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가능하면 기숙사를 체크해 놓으세요. 뒤쪽에 있는 기업들을 리뷰해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텐데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기숙사비로 쓰긴 좀 그렇죠. 저 시간 같은 건 인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요건 제 자랑입니다. 제가 취업 전략 샵1이라고 했고 샵2는 없습니다. 샵2는 다른 쪽에서 다음 수업에나 얘기해 줄 텐데 요거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취업 전담 교수로 학교에 추천돼서 올라갔을 때 제가 자랑했던 겁니다. 지금 기업들 쭉 보시면 뭐 시작 기업들은 조금 하나입니다.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랩리서치라고 세계 3대, 세계 3위권, 3, 4위권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미국 본사에 있습니다. 세크론은 삼성 세크론입니다. 삼성 CMS, 삼성 세크론. 그다음에 CJ는 우리가 아는 그 CJ, 포디플렉스는 여러분들이 그 그 포디 극장을 만드는 CJ 계열사가 포디플렉스입니다. 세크론, CMS, CJ 포디플렉스이고 LS 메카피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트로닉스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메카트로닉스가 나중에 흡수가 됐습니다. LS 메카피온이 메카트로닉스, LS 메카피온 같은 회사도 보냈습니다. 이거 다 제 자랑입니다. 어떻게 전략은요.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때는 제가 저희 대학원 후배들이고 이 그룹은 제가 한경대학교 시간 강사할 때 학생들인데 시간 강사할 때 학생들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2011년에 첫 취업을 했다가 2013년에 LS 메카피온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보낸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동서대학교라는 지방대를 졸업해서 저희 대학원을 내서 저는 이제 그 학교 출신이 아니니까 대학원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모든 대학 그 대기업 입시의 기본은 학부입니다. 학부. 나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부산대학교 졸업생으로 그 대기업 원서를 안 받아줍니다. 일단 추천서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걸 받아가는 건 다행인데 못 받아갈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공채로 지원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학부 기준으로 취직이 안 된 친구들인데 잘 보시면 대학원 졸업하고 다 대기업 갔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력서 작업하고 다 작업을 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시작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넘어간
경력직으로 넘어갈 때는 학부보다는 대학원 그리고 전공보다는 그 역량을 봅니다. 그 스펙보다 역량, 그 다음에 대학원 출신이냐, 어느 대학원, 대학원까지도 그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인정해 주고,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을 보고 추천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요거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도 저랑 가시면 이렇게 들을 수 아주 10년 전인데요. 뭐 10년 전이긴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고 현대중공업도 보냈었고요. 예, 제가 뭐 저기 공기업에도 두 명이 갔죠. 현재 제가 가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제가 뭐 짧게 이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렇게 해드릴 수 있다. 예, 잘 따라오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잡 포지션을 제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포지션 제한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잡 포지션이 왔고요. 그 기업의 정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예, 주셨고, 그러면 제가, 교수님 이런 기업에서 잡 포지션 제안이 왔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제가 들어가서 본 겁니다. 자, 딱 링크를 받았을 때 이겁니다. 뭐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 회사는 뒤쪽에 있는데 채용 중인 공고가 없어요. 마감된 채용 이력이 없어요. 근데 포지션 제한이 오네요. 예, 옵니다. 아까 뭐래 그랬죠? 기업이 검색을 하는 걸 편해하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니까 생각을 보세요. 사원수 6명이고 업력 6년 차 이 정도 기업이면 채용 공고 내면 지원자 없습니다. 지원자 없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무시하면 되잖아. 근데 무시하지 말고요. 찬찬히 푸셔야 돼요. 제가 그 두산그룹에 갔다고 했을 때 그 두산그룹의 계열사의 그 직원 수가 30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무슨 대기업이에요? 막 신생기업, 기업 안에서, 대기업 안에서 파생돼서 신규 사업부를 꾸려서 그 신규 사업부가 독립법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기업 계열사 형태로, 미니 계열사. 그런 경우들이 이런 식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구멍이에요, 허점. 그러면 결국 대기업 직원이 되나요? 대기업 직원인 거예요. 제가 있던 회사는 지금은 주식회사 두산건설에 합병돼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입사했던 분들은 두산건설 직원인 거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일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회사는 가야 되냐? 어, 우선해야 될 건 일단 업력 6년 차의 직원 수 6명이죠. 예, 안 가는 게 맞는 회사입니다. 왜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죠? 매출하고 상관없이요. 매출하고 상관없이 6년 됐어요. 2019년이죠. 19년, 20, 21, 22, 23, 24입니다. 이제 거의 5년 차 정도. 정확하게 6년 차예요. 5년 차네요. 그죠? 21, 22, 23, 24니까 만 5년 차입니다. 만 5년 동안 직원이 6명이다. 5년 동안 성장을 못할 회사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예. 이 회사를 제가 노하는 건 만약에 2년 차, 3년 차다라고 6명 그건 좀 봐야 되지만 6년이나 됐는데 엄정이 10년 정도 되면 그럼 어느 정도 규모면 좋냐? 6년 차 정도면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또는 30명 정도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업종은 전도 유망하고 거기서 뭔가 배울 게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 6명이면 사장님 빼고 영업사원 빼고 격리 빼고 나면 엔지니어는 몇 명이죠? 예. 여기는 순수하게 엔지니어들로만 돌아가는 회사 또는 과제 정도 수행하는 회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예. 제가 이런 걸 분석을 해드려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가 업력은 오래됐는데 직원 숫자가 좀 그러네요. 그럼 6년 차 정도에 몇 명 정도면 내가 그럼 선택 가면 좋죠?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50명 이상 정도, 6년 차 정도에. 6년 차 정도에 13명, 10명 이러면 요거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내 성장은 딱 거기서. 근데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업종이라도 사실은 보긴 봐야 돼서 근데 여기는 이렇게밖에 정보를 공유를 안 해놨으니까 자 대충 위치는 이쪽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우리가 보통 보는 여기에 이런 자잘한 IT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으로 판교도 많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사무실들이 있어요. 일단은 나쁘냐?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아니다. 우린 지금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나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 정도를 놓고 본다. 취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겁먹지 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겁먹지 마세요. 기업이 사람을 못 뽑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는 순간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기술 교육 받으러 가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종하고 업태인데, 이건 이제 우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업태는 뭐고, 업종은 뭐지? 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업태돼 있고, 종목돼 있어요. 이게 업종이에요. 업종, 업태.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업체는 이걸 둘을 섞어놨네요. 그러고 보니까. 섞어놔버렸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판매, 전기 및 전자기기 연구 개발업. 이 업체는요, 지난 6년간 응용 소프트웨어를 용역받아서 공급한 적도 있고요. 그게 요겁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한번 판매한 적이 또 있어요. 용역받아서. 아니면 정부 과제에 참여해서 전기 및 전자기기 과제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 겁니다. 요 하나하나 항목이 뭐다? 예, 이 업체가 했던 이력이에요. 업종하고 업태를 보시면 대충 보이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조업. 와, 뭐시리 많노 싶죠? 그게 이 업태나 종목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사업자 등록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를 그 세무서에 이걸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의료기기나 이런 제품.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관련해서 이런 자잘한 것들은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근데 이게 뭐, 이걸 언제, 요거 정의된 거 없어요. 정의된 말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충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적힌 걸 다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마지막에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 친구 별지라고 돼 있는데 교육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쭉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시작했다가 추가해 나간 겁니다. 새로 누군가 일거리를 줬는데 이분 같은 경우 혼자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해 나간 겁니다. 하나하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업체는 드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업체 같은데 아닙니다. 드론 안 하고요. 하드웨어 기구 설계 제작이 맨 마지막이고 교육 사업이 맨 마지막이면 뭐 하는 거면 특히 작년에 어떤 학생은 여기가 한 100개 정도 적힌 걸 봤어요. 대단한. 예. 자, 그리고 이거는 SDN 회사인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이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 사업자 등록증 한번 봐보세요. 뭔가 조금 다르죠? 둘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상호 성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법인명 대표자라고 돼 있어요. 뭐죠? 법인 사업자라고 돼 있죠, 여기. 법인 사업자. 여기는 일반 과세자라고 돼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어디를? 예, 지금 이제 이거부터 천천히 갑니다. 앞에 포지션 받았는데 이 업체가 법인이었겠어요? 개인이었겠어요? 이 회사 법인이었어요. 주식회사가 붙었어요. 법인인데 업력 6년 차에 직원 수 6명이다. 예. 정부 과제를 받아서 법인 설립했고 어느 정도 기업을 끌고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단계 아직 졸업도 하기 전 단계에서는 굳이 고려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특정한 뭐 이런 기업이면 괜찮지만 이 둘의 차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기업을 가야 되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정도 기업 수준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여기 하한선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하나씩 검색들 조금씩 해보는 이것도 옛날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한양 디지텍 같은 회사, 그 다음에 SNU 프리시전 이런 회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웬만한 대기업의 계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계열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이것도 그룹사였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예, 그것들입니다. SNU 프리시전의 SNU는 뭐죠? 서울대학교 약자가 뭡니까? 예, 서울대학교 약자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회사고요. SNU 프리시전은 현재 SFA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SFA는 삼성중공업에서 브랜치에서 나온 그런 기업이고요. 대기업 축에 들고요. 반도체 3대 메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AP 시스템도 그 메이저 중에 하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급 우리가 공개적으로 100대 기업, 1000대 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해야 될 기업은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내가 이름을 익히 들어보지도 못했으나 특정하게 특정 분야에 반도체 또는 어떤 뭐 건설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거기서는 업계 톱을 달리고 있는 중견 이상 아주 우수 기업들, 최우량 기업들, 천대 기업 정도에는 다 포함되는 기업들이니까 이 정도 기업들이 여러분들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돼야 되죠? 예,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 이상. 그거 한 1000명 되지 않나요? 아유, 기업에서 한양 디지텍이나 AP 시스템 직원 수가 200명, 300명 넘어가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150명 정도면 상당히 중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명 이상인데 매출액이 한 1000억대 된다. 중견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기업 규모면 되는 거라서 직원 수는 30명, 10명, 30명, 60명, 그다음 100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이게 올라가는 단계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부터 11월 달에는 이런 기업들을 노려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검색들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보여주는 게 테크윙, 그다음에 AP 시스템,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 하나마이크론 요 정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상당히 대단한 기업들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런 기업에 지원할 거고 나는 그럼 어떤 기업에 선택을 해야 되냐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를 했고 포지션 제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력서를 써나갈지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력서는 포괄적으로 쓰셔야 돼요. 특정한 분야, 특정한 기업을 지정하지 말고 그냥 넓게 아무데나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시총 32기업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부터 쭉 HMM까지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이 시총이란 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의 가치예요. 주식의 가치가 얼마 정도냐인데 보니까 시총이 삼성전자가 3,270억 불입니다. 전체 3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에요. 삼성전자가 엄청나죠. 뭐 다른 거 다 합쳐봐야 그죠? 근데 여기 또 있습니다. 하이브가 여기 있네요. 43위. 더 커졌겠죠? 카카오페이, NC소프트, 고려아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의 목표는 여기 들어간답니다. 여기에 내가 언제 한번 얹힌다. 얹힌다는데 지금은 제 전략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 바로 가는 건 운이 닿으면 좋은데 운이 안 닿으면 굳이 바로 갈 필요는 없이 둘러서라도 반드시 여기 한번 가본다. 작년에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한 번에 삼성 SDI 간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가 그다음에 100대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 100대 기업 매출은 또 뭐고 시총은 또 뭐예요? 시총은 그 기업의 가치예요. 가치. 현재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평가받냐.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주식 수와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시총이고요. 매출은 그의 실적입니다. 많이 판 기업, 많이 물건을 팔아낸 기업, 돈을 번 매출하고 시총은 다릅니다. 매출하고 시총은 그때그 달라질 수 있어요. 매출 100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의 변화인데 책임의식이 이렇게 왔다 간다. 지금 이 기사가 이거 제 기사에서 땄는데 MZ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같이 갖고 간 겁니다. MZ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분들이 100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은요 하나입니다. 명문대. 틀린 거 없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망고볼변의 진리 명문대. 그리고 예, 뽑았을 때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100대 기업, 매출 100대 기업. 우리는 서울대 몇 명 뽑았어. 내가 니네들보다 매출은 작지만 나는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를 몇 명 데리고 있어.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싶듯이 나도 명문대 출신들을 뽑고 싶어요. 그거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면 돈을 벌었으면 매출을 많이 했는데 그 번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나도 명품백 사고 싶죠. 나도 명문대 뽑고 싶죠. 똑같은 멘트예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럼 뽑혀가는 입장은 나도 중소기업 제품인데 저 명품백처럼 즐기고 좋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브랜드. 그죠? 우리는 루이비통을 원합니다.
그 가방의 내구성, 그 가방의 어떤 퀄리티, 이거보다 루이비통을 원해요. 진품. 그것처럼 기업이 바라는 것도 예, 그겁니다. 이런 거 싸그리다 무시하면 됩니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명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예, 우리는 일정 부분 해당이 됩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해당이 되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바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 걸치면 됩니다. 능력도 있는데 저 친구는 실무 능력도 있어. 근데 미래 캠퍼스 출신이야. 어쨌든 연세대야.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고 살짝 물러서 보세요. 계란이 바위가 보인다고 벽에 들이받지 말고 한 발 물러서면 길이 보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기업을 갖고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1차 목표는, 제가 드리는 1차 목표는 상장사입니다. 상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기업이 상장사죠? 어떤 기업이? 왜 상장사를 가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은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뭐 10대, 30대, 시총 30대 기업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잘 압니다. 그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죠. 근데 이게 내가 바로 힘들어요. 바로 가기 좀 빡빡할 것 같고, 이거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우회하자 그랬죠. 우회하자. 우회하는데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가서 내가 결국 30대 기업에 가고 싶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해야 될 건 상장을 합니다. 왜 상장을 하냐? 왜 상장사로 가야 되냐? 상장이란 게 뭐지? 상장이란 게 뭐지? 어,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있고요. 예,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과 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죠. 왜 백화점 물건은 더 비싸지? 근데 왜 백화점 물건을 사죠? 왜 명품관은 저기에 있죠? 명품관을 또 명품관에 파는 물건과 예,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 품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왜 그렇죠?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란 건 이 기업 그 주식을 거래한다는 건 팔 수 있는 물건이냐를 보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에다가 아무 물건이나 갖다 주지 못하죠. 그죠? 백화점도 물건을 골라요. A급인지 B급인지. 이거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백화점 그때 고릅니다. 그 물건 중에 수박을 갖다 판다고 해도 그 수박들 중에 또는 그 핸드백 중에 우리 백화점에서 팔아서 욕안 먹을 정도로 풀 퀄리티 있고 비싼 물건을 고릅니다. 골라서 자기가 그걸 백화점에서 판매해 주기 시작하죠. 주식 시장이 그거예요. 그 주식 시장도 시장이에요. 마켓이라는 게 그것도 독립된 회사입니다. 독립된 회사. 우리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파세요. 남대문 종합시장에 물건을 파세요라고 하면 아무나 오는 사람이 아무나 갖고 와서 파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제품 평가를 해야 돼요. 물건을 팔다가 갑자기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부도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회사 A 회사 물건을 갖다 팔았는데 사간 사람들이 이거 뭐 내내 남대문 시장에서 샀는데 이거 뭐 가방이 빵꾸가 나고 뭐 구멍이 나고 물이 빠지고 그 업체 욕도 하지만 야 그 남대문 시장 가지 마.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다 짝퉁이야. 중국제 이상한 거 갖다 팔아. 이런 식의 소문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그 시장을 운영하고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은 어떻게 까다롭게 심사를 한 걸 거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안전한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팔아도 될 물건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두 군데 증권 시장이 있고 하나 더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세 개 증권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은 코스피 시장입니다. 1956년에 생겼고요. 그때부터 그 기업이 판매가 가능한 기업들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주식시장에. 그래서 여기 상장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IPO라는 걸 해야 돼요. 요거는 상장을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 상당히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새롭게 시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거래되는 시장에 말 그대로 백화점 명품관에 새로운 중견업체가 들어와서 물건을 팔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예 팔리지가 않죠. 명품관에 내가 만든 물건이
그 도입이 된다고 한들 거기 가보면 루이비통밖에 없는데 루이비통 이런 거밖에 없는 시장에 내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그 가방이 간다고 사주진 않죠. 그럼 어떻게 그 비슷한 급에 있는 시장이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비슷한 기업들 서로 경쟁이 가능한 정도 이렇게 품질을 비교해 가면서 걔 중에 좀 나았네 이 회사가라고 해줄 수 있는 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고 여기 중견기업들이 쭉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성되는 그 차가고 올라오는 기업들 신규 막 하다가 이제 신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 인류 기업이 돼가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을 옮길 수도 있네. 옮길 수도 있죠. 여러 군데 시장에다 팔 수도 있네.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하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주식을 내다 파는 시장은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상장사를 선택해야 되냐? 예,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어느 시장에 상장됐냐만 보면 그 기업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규모나 업력이나 그리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를 먼저 봐야 되고요. 코스닥, 중견, 그 코스피 대기업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 또 새롭게 생긴 시장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2013년에 또 다르게 이제 코스닥도 96년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일정 규모 기업들이 성장을 했어요. 96년에 생겨서 초기에 상장한 기업들도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들 된 게 있겠죠. 거기 또 붙기를 힘드니까 코넥스 시장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썩 안 좋습니다. 현재 코넥스 시장이 조금씩 코넥스를 거쳐서 코스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불량 기업만 수두룩 하는 정도로 많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상장된 회사를 간다라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실제 어떤 기업들을 가는 게 있냐? 요 지금 제가 취업시켰던 회사들이에요. 취업을 시켰던 회사들인데 루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2019년 이게 제 자료를 2020년에 딴 거니까 매출액 337억에 103명입니다. 요거 양지 IC 지나다 보면 회사가 그 고속도로 옆에 보이는 회사예요. 요 회사가 있고요. 요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오성 LS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 145억인 이 회사 한때 잘 나갔고요. 공장 규모 놓고 보면 오성 LST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 145억 충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오성 LST는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된 회사의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은 안 되는 또 기업이 괜찮은 기업들이 전능 IT 같은 회사예요. 신스 1983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회사가 상장을 안 했나? 지금은 상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굳이 상장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굳이. 지금 보시면 상장 우리가 시총 천대 기업하고 매출 100대 기업하고 시총 천대 기업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아는 기업이 하나 없는 게 있어요. 효성이 없죠. 효성이. 그죠? 효성 어디 있죠? 효성 없죠. 그 창업주가 상장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장이란 건 내가 가진 재산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내 물건을 갖다 팔 정도가 됐다. 우리 회사는 그 정도 된 거라서 일단 상장사를 보셔야 되고 오성 LST 같이 상장을 했다가 폐업한 회사가 있어요. 그 지금 상장이 안 됐는데 이 업체 그 폐업이 아니라 상장 폐지.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것도 괜찮은 회사예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상장될 정도의 내구력은 있었는데 뭔가 꼬인 겁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지넥스틱 같은 회사가 대충 보면 매출액이 나오죠. 200억, 145억, 300억 정도. 여기는 코넥스인데 200억인데 왜 여기는 코스닥이죠? 오래됐죠. 아지넥스텍은. 아지넥스텍은 상당히 오래돼 있고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사 기준을 볼 때 대구는 200억이죠. 직원수 85명. 이 정도 규모면 여러분들이 딱 움직이기 좋은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션 컨트롤러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면 80명? 300명, 400명짜리 회사는 없어요, 잘.
그건 대기업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잘라내기 시작하면 회사가 분사하기 시작해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 수 100명 내외, 그리고 매출액 200억에서 300억. 요게 딱 표준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기술도 좀 배우고 요런 데 가시면 딱 맞는 거예요. 요런 데.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워라밸 따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이런 건 힘들죠. 근데 여기는 왜 코넥스? 방금 코넥스가 등용문 망하고 있다면서 왜 코넥스죠? 예. 요 기사는 2022년 기사죠. 2022년 기사. 이 회사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 버리 시장을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요. 그다음 힘스 같은 회사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경기도권에 있던 업체인데 여기 충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충남에서 시작했고 힘스는 247년 매출액 850억인데 갑자기 좀 내리꽂긴 했어요.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대충 850억의 코스닥? 이 두 회사가 차이가 있나요? 여긴 장비 회사고요.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 부품 회사예요. 부품으로 200억을 하는 거하고 장비로 800억을 하는 거는 부품 200이 훨씬 더 매출 그 기업 이거 활성도가 더 높아요. 직원 수 247명. 힘쓰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서 아마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우리가 분개해 가야 되고요. 자, 요건 좀 뒤에 볼게요. 의료기기 쪽도 보면 세운메디칼이라고 충남 쪽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604억 224명입니다. 오, 괜찮죠? 19년. 여긴 여학생이 갔어요.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 의용공학과 학생이 갔는데 어, 지금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경기, 대구, 충남이 이렇게 돼 있죠. 충남? 예.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역이에요. 울산, 울산, 경남 창원 또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특히 많아요. 이게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신규로 생성해서 올라왔고 신규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신규 중견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했을 텐데 수도권은 규제가 있어요. 제조업은 수도권 규제가 있어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경기권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충남 경기권으로. 그래서 여기에 산재해에 있습니다. 동탄 이하, 동탄, 화성, 그 다음에 천안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코스닥 상장법인들은. 그래서 상장사를 찾다 보면 이런 지역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PT에서 제가 복리후생을 잘 챙기라고 했던 게 이런 기업에 가려면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원래 뭐 경기도에서 천안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탄 정도 되면 기숙사를 제공해 주느냐 정도를 보시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옵션이 중요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숙사 있나부터 한번 옵션을 걸어 놓으면 이런 데서도 상장사인데 나한테 전화가 올 수 있나요? 옵니다. 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올 거라서 이런 경우도 공장 증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살아가기에는 좀 불리한 요건인 게 수도권은 공장 증설이 제한됩니다. 왜 제한되냐? 수도권 억제, 인구 억제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공장을 크게 키우려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장려하고 있고 그게 충남권이 제일 많아요. 충남.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초기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제조업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오래 가려면 제조업을 하는 게 좋은데 제조업 창업을 했어요.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100억, 200억, 300억 올라요. 공장을 증설해야 돼요. 충남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땅값으로 따져놓고 보면 충남 가는 게 낫습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반열에 올라섰어요. 상장도 했고 그 기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워라밸을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버립니다. 충남권인데 아산, 천안, 평택 이쪽으로 쫙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운메디칼은 청주에 있습니다. 근데 저 지방 가기 싫은데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거기에 상당히 많은 중견 우량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그 이유는 원래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별 수 없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로 10월 말에 집중적으로 채용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럼 저는 서울로 못 돌아오나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판교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순수 개발자로 가는 건데, 그게 아까 제일 처음 봤던 그런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그때 일단 작년까지 여러분들 취업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건 제가 극단적으로 조금 취업이 밀리고 있고 나는 그냥 제조업 쪽에서 실제 뭔가를 개발하는 개발 엔지니어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길입니다. 길이 이제 이런 길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길은 이겁니다. 지금 일본계 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매출액이 874억이고 직원 수 142명인데 직원 수는 140, 150, 100명에서 딱 그 내외입니다. 어, 일본 업체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여기가 동탄입니다. 요 뒤가 동탄, 여기는 화성인데, 일본 업체들이 그 화이트리스트라 그랬어요.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반도체 수출,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죠, 한국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일본의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한국에 제조 라인을 깔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벌어지죠? 이 상황은 취업 시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원자재를 주로 많이 만들어내고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성품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의 제일 큰 생산업체가 어딥니까? 삼성전자죠. 근데 원재료는 일본에서 만든다고요? 수출해야 되죠. 근데 일본 정치계에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규제를 해버렸어요. 일본 업체들은 언제 또다시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삼성전자에 못 파는 전자부품은 소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검증해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거기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규제가 되네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일본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일본계 제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합니다. 여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도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복리후생은 한국 대기업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사실 노려볼 만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 들어오든지 내가 취업 목표를 잡아야 될 거.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상장사 위주로 취업 목표를 잡아라. 지방 가는 거는 만약에 고려하다고 계신데 내가 충남이나 천안, 아산, 청주까지도 내가 커버 치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업 자포지션 받을 때 복리후생 부분에다가 기숙사 요건을 체크를 해놔라.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라. 뭐 이게 그 역사적인 감정을 떠나가지고 일본계 기업 복리후생은 대기업급이다. 그리고 한국 코요 서버 코요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체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업일 뿐이지. 예, 그런 기업들을 뚫고 가보면 여러분들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100억 정도 하는 TSE. 여기는 아주 회사가 오래됐습니다. 요건 아주 회사가 오래돼서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한테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기업들. 지금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지금 이건 예전에 나왔던 실제 제가 취업을 시켰던 기업들에 대한 리뷰였고요. 실제 채용 공고를 가지고 그 채용 공고를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죠. 이 부분 제가 그 개별적으로 면담할 때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 특히 남학생들 또는 여학생들 지금 있는 학생들 서울 아산병원에 연구지원 채용 공고가 작년에 났었습니다. 연구소 계약직 대학원 연계돼 있는데 이게 연구소 계약직만 떠 있어요. 대학원 연계란 말은 채용 공고에 안 나옵니다. 이 지금 보면 아산병원이에요. 아산병원에서 연구 계약직을 뽑습니다. 이 왜 뽑습니까? 아산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학생들 특히 주위에서 그 유념해 서야 되고 특히 여학생들 소프트웨어 학부도 여학생들 컴퓨터공학부 학생들 여학생들은 좀 봐야 돼.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난 졸업하고 직장 생활 좀 하다 대학원 할래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고 봅시다. 이런 뭐 시린지 펌프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키트를 만들어야 돼요. 쥐한테 이런 걸 씌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그 실험하는 분이 만들어야죠. 그 대학원생이. 근데 의과대학에 있는 대학원은요. 거기는 의사들이죠. 의과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은 의사들입니다. 우리 같은 공대생들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다른 데서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서포트를. 그게 의용공학과가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의용공학과 생긴 이유가 그거고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걸 수도 있고요.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포트를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학생을 의과대학 대학원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의대 대학원은 의사들이 가는 대학원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런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연구소 계약직으로 2년 단위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계약직이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데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연구소 계약직으로 간다. 헬스케어 계약직으로. 그리고 그 학교 대학원을 간다. 왜냐하면 자, 이런 과제를 하나 측정한다고 합시다. 이거 아마 뇌파 측정 같은데 요거 그 실험을 해야 되는 요 키트를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외주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외주업체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중간에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의사와 외주업체가 얘기하는 걸 서로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해줘야 돼요. 기계공학,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지금 저기 외주업체가 하는 얘기는 이거고 우리 연구에는 이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인터페이스를 누가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면 계약직이니 2년이면 끝이잖아요. 과제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커리어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과제를 하는 동안 대학원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연구직으로 있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쪽 교수님 보기에 이 친구는 우리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라고 하면 오래 붙잡는 방법이 뭐냐? 대학원 할래가 될 겁니다. 그때 100% 그랬어요. 100%. 그러면 대학원 갈게요라고 하면 나는 월급 받고 계약직이지만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연구원 서울 아산병원 월급 받는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연구소를 연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학위가 생기죠. 월급 받는 말 그대로 정규대학원을 갈 수 있습니다. 정규대학원을. 정규대학원을 월급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업적도 상당히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여기 병원 그만두면 어디로 가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개발 실무를 하시게 되고 이런 외주업체 이런 걸 만들었던 외주업체 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실적이 쌓여있기 때문에 또는 나는 그냥 박사과정 할래라고 하고 풀타임 박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쭉 그냥 계약직으로 석박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교수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그 케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학생들 이쪽으로 좀 보냈고 공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연구지원 계약직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너무 가볍게 보지 마라. 거의 우리가 중견기업 이상. 내가 언젠가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경우 이것도 상당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서울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원 갔죠? 울산대학교 대학원을 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세브란스를 간다 그러면 세브란스 의대에서 이런 기회가 나오면 가시면 여러분들은 신촌에서 대학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쪽 교수님, 내 논문 지도를 해주실 교수님이 하던 연구 과제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랩에 대학원생으로 입교하고 나는 그 계약직 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구 활동을 하면 예, 제법 여러분들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나.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한번 신중해 보세요. 이제 요거를 갖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 사람인 채용 공고를 제가 띄워놓고요. 사람인 채용 공고를 띄워놓고 기업 분석을 해서 검색한 뒤에 그 검색을 하고 그 기업 리스트를 보면서 이 기업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이 실제 뽑고 싶은 사람은 어떤 기업이다 정도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력서 등록하고 사람인의 이력서 등록하고 자기소개서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일단 그건 10월 달에 할 거니까 가능하면 10월 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저한테 리컨펌 한번 받아보시고 10월 달, 9월 지나서 9월 추석 전까지 컨펌을 받아놓고 9월 추석 지난 뒤에 중견기업 취업을 한번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그걸 좀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두서가 없었네. 이상 수고들 하셨고요. 요건 영상 중간 내용 좀 빼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어요.